네, 지진 관측 사상 가장 강력한 이 지진이 발생하면서 정치권도 함께 들썩거렸습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여야 지도부들은 지진과 안전을 강조하면서 귀성길 민심 잡기 여론전에 계속 나서고 있는데요. 그 밖에 정치권의 중요한 이슈들, 유영아 YTN 개건 해설위원과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추석 민심 잡기, 여야 지도부들 굉장히 분주한 것 같습니다. 어제 벌써 귀성길에 나서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여야 대표들이 행보에 나섰는데 여야 대표들의 행보가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죠? 최근에 북한 핵실험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지진이 직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이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랄까,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네. 정치권과 정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보호하는데 근본적인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고향을 방문하면서 추석 밥상머리 민심은 이번에 지진과 핵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 입장에서도 이런 장터 효과죠. 이런 것을 장악하기 위해서 네.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추석 연휴라든가 그리고 설 연휴 때 보면 서울역이라든가 이렇게 가서 잘 다녀오시라 그런 인사를 통상적으로 한 적도 항상 있습니다. 네, 방금 장 교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추석 연휴를 바로 앞두고 경주에서 그야말로 네.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이 정부 여당으로서도 더 곤혹스러울 것이고요. 이 정치권 이 여야 3당 대표들이 이정현 대표는 좀 시장으로 민생 네. 현장으로 갔다고 하면 또 이 야당 대표들은 호남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용산역에 가서 좀 이 추석 민심을 잡았거든요. 네. 좀 어떻게 차별화된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 추석 민심이 가장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여론을 형성하는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핵 문제, 지질 문제 이것은 현 정부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제겠죠. 네.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당 대표들이 새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정현, 추미애 그렇죠. 이 두 사람들도 결국은 추미애 대표가 되니까 어떻더라, 이정현 대표가 어떻다 이런 부분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중요하게 뛰는 것 같고 저는 세 번째로 이제 대선 후보들 잠룡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 대선 후보 잠룡들도 추석 민심의 밥상에 상당히 뜨겁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네. 어떻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도 지금 상당히 추석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뛰는 것 같고 뉴스를 만들어내기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추석에 이 여론 형성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에 그래서 박 대통령도 3당 대표 회담을 빨리 한 이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추석 민심 때문에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향후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문제와 또 내년 대선 전국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추석 때 가족들이 모이면은 정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 추석 때는 이 강진, 경주 지진 얘기 또 핵실험 얘기 정말 불안한 그 이슈들이 참 많은데 특히 이 경주 지역에 지진이 발생한 곳은 이 원전들이 가장 많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네. 월성이라든지 고리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 지역 주민들은 많더라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국민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과거에 수차례 원전 안전성과 수용성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네. 글도 몇 번 신문지상에 이렇게 글도 쓴 경험이 있어서 우리 현재 어떤 원전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런 어떤 실태에 대해서 파악할 그럴 기회가 상당히 있었는데 네. 최근에 지진 내 강도가 5.8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원전을 보면 6.0에서 6.5까지 어떤 강도를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지금 새로이 건설되는 것은 7.0이면 현재의 강도보다 15배 내지 30배 정도의 강도가 왔을 때도 원전이 파괴되지 않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내진적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국민들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강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전이라는 것이 과거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 내구적인 보강이라든가 보안 문제가 상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쓰나미가 사실은 지진이 나고 그 후에 있을 쓰나미가 상당히 큰 위험성이 뭐 도사리고 있는 건데 네. 우리 원전에서는 이 쓰나미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저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어떤 내부적으로 지진의 강도가 7.0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적은 그런 어떤 특수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원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파괴적이고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정부와 그리고 한수원 이런 정부 각 기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국민적 홍보와 그리고 또다시 있을 수 있는 안전성 문제 이것도 이참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중요한 시설들의 안전, 특히 또 이제 국민들의 이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이 국민안전처의 이 초동 대처를 보면 정말 좀 한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정치권에서도 계속 그런 문제를 짚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다 심각한 건 국민안전처가 설립되게 된 배경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정부에서 국민안전, 특히 재난사고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처하자.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통합 발족한 것인데 네. 이번에는 문자도 좀 늦게 보냈고요. 또 일부만 보냈고 홈페이지도 마저 불통됐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국민안전처가 아니라 국민 불안전처 아니냐. 국민들을 그렇죠. 불안하게 만든다. 네. 이러한 비난까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거기 네. 계신 분들도 뭐 열심히 일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급작스러운 재난 사고에 대비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특히 지진이란 부분은 뭐 우리가 처음 이렇게 강도 높은 지진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에 따른 비상 대책이 전혀 없었고 대피소 문제, 그 다음에 국민들의 고지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에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정치권에서 질타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 차원에서도 제대로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네. 원전 문제도 지금 원전 관련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지질 관련도 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원전이 우리나라 전력의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저는 뭐 그 대권주자들이 원전 문제 자꾸만 얘기하고 있어요. 향후에 이 원전을 이렇게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그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저는 추석 이후에 상당히 논쟁거리가 될 거고 내년 대선에서도 주요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국민안전처 지난 7월에도 사실 울릉도 해역에서 지진이 있었을 때도 그때도 한참 늦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 국민안전처 언제나 이 정말 어떤 국민의 불안전처라는 그런 오명을 듣지 않을까 참 빨리 이런 시급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제였죠. 지난 월요일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여야 3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어떤 뭐 성과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나오지는 않았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즉각적인 성과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북핵 문제는 우리 남북한 문제, 정부의 문제를 떠났다고 봅니다. 이건 세계사적인 그런 문제로 부각이 된 사건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보다도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이런 강대국 외교와 함께 이것을 앞으로 해법을 도출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 정치권에서는 어떤 총론적인 에서는 서로 합의했다고 봅니다. 일단 여야 정치권 수뇌부가 만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를 하자. 그런 것은 뭐 서로 합의를 했다고 보고 네. 물론 강론에 가서 여러 가지 지금 뭐 각각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 정치라는 것이 서로 차이점이 있으면 그것을 서로 조합하면서 토론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향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단 만났다는 것은 정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보여주고 국민들이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네. 물론 100% 서로 합의할 수가 없는 것이 뭐 여당과 야당의 어떤 정체성 문제도 있지만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측면이 야당의 어떤 존재 가치 아닙니까? 네.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이거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현실적이고 어떤 수세적인 그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100% 서로 공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뭐
네. 일제히 규탄을 했고요. 하지만 조금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추미애 이제 더민주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북 특사의 어떤 필요성, 네. 그리고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드와 관련해서 좀 안보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서 논의해 보자 이렇게 네. 얘기했고, 또 우병우 수석 거취 문제도 좀 거론을 했지만 좀 대통령과 의견이 엇갈렸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청와대에서 이 회담을 준비했을 텐데 뭐 급작스럽게 일어난 건 사실이지만 전혀 야당과의 조율 없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동 합의문조차도 발표하지 못하는, 그래서 차이만 확인한 3당 대표 회담이었다. 그러면 네. 박근혜 정부 입장에 봤을 때는 왜 이런 회담을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큰 것이죠. 이 대통령이 3당 대표하고 했을 때는 뭔가 좀 합의를 끌어내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국정 운영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서로 차이만 확인한 상당히 뭐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정부 여당도 성과가 없는 회담을 했다라는 네. 거고요. 그래서 이 회담이 이제 중요했는데 향후에도 이 안보 문제는 어차피 국론은 모아 나가야 되는데 이 네.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박근혜 정부는 이제 후반기, 집권 후반기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방어적, 수세적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원칙을 강조할 것이고, 야당은 또 내년 대선에 결국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전국이 상당히 굉장히 북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경제 문제, 민생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전국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네, 당장 이제 시급한 현안이 지금 사드 배치인데요. 이제 앞서 이제 그 뉴스로도 전해드렸는데 정세균 의장이 미국 하원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걸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북핵 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도 이 사드 배치를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일각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정세균 의장이 지난번에 개회사 때랑 미국에서 폴라현 하원 의장과 의원회견을 할 때랑 좀 각도가 좀 틀리다고 봅니다. 서열 2위 아닙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나라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국내에서 발언과 저는 국외에서 발언은 똑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사드 문제는 인정한다고 했으면 그러면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 입장에서 야당을 설득해서 이거에 대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 네. 중재안이라든가 사드 후보지라든가 이런 것은 검증하지 않으면서 포괄적으로 정부의 책임을 모든 것을 전가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특히 사드 문제 같은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하에서 무기 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무기 체계와 관련된 것은 정부 간 협의로서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그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드 배치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해서 변경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내년 하반기에 설치하기로 한 국가 간의 협의사항 사드 배치 시점은 네. 저는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이 사드 네. 배치한다 그래서 우리 안보가 강화된다 그러는데 어느 국민이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드 문제는 단순하게 당신 반대하냐, 당신 찬성하냐 이렇게 끌고 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미국의 이익의 요구에서 시작됐고, 그럼 사드 배치 문제로 해서 미중 간의 신냉전이 한반도 동아시아에서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금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네. 국제공조, 중국이 거기서 협조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사드 배치로 인해서 얻으려고 하는 효과와 군사적 효용성 이런 부분들이 반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사드 배치 문제는 반대냐 찬성하냐 이렇게 자꾸만 이분법적으로 나가서 남남 갈등을 일으킬 요소가 아니라, 그것은 이걸 통해서 그러면 이번에 북한 핵실험 5차 핵실험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국제적인 동아시아에 있어서 미국 중간의 신냉전하에서 우리의 안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북한의 핵실험 핵 문제를 비핵화로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종합적인 대책에서 그런 사고 속에서 진행해야 사드 배치 문제도 우리의 국익과 관련된 실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좀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드 배치 네. 문제를 포함해서 좀 포괄적으로 네. 어떤 대북 관계라든지 한반도 주변의 어떤 이런 외교 전략을 좀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후반기 지금 또 전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 이제 핵실험 또 이제 사드 문제 여전히 지금 이제 주요 현안이 돼 있고, 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제 거취 문제, 또 지금 야당이 지금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후반기 전국 운영에 어떠한 장애물 가장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장애물이라기보다도 정쟁을 오히려
억제할 수 있는 위기가 왔다고 봅니다. 안보 위기인데 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이미 명확화해졌고 그리고 어떤 중국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도 이것은 포기할 수가 없다고 이제 저는 판단이 되는데 5차 핵실험이라는 것은 북한이 이미 핵에 대해서 핵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체제 유지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북한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핵 비대칭 전력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떤 다른 문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여기에 우리가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바탕에는 한미동맹이냐 중국과의 실용적인 무역이냐 이걸로 인데 야당에서는 중국과의 실용적인 무역을 끌고 가자는 건데 결국은 안보가 없으면 안보적인 어떤 지렛대가 없으면 실용적인 경제 외교도 아무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안보를 하기 위해서는 여야 총력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안보적인 서로 차이점은 가급적 좁히는 것이 훨씬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새누리당의 이 정두원 전 의원이 이명박 정부는 실패했다는 내용의 책을 발간해서 또 지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좀 강경한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정두원 전 의원이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사실상 만든 핵심적인 실세 아니었습니까? 근데 정권 이후에 이제 이상득 친형이 이상득 세력이 밀려서 실제로 핵심에서 벗어났던 그런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요. 네. 그 이명박 정부는 실패했다. 그 두 가지 이유로서 하나는 공공성 확립을 못했다. 그다음에 네. 서민대중이라는 문제를 썼습니다. 공공성 확립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때 고소형이라고 해서 학맥과 인맥에 따라서 인사를 했던 문제. 그리고 서민대중 문제는 사실 이명박 정부 때 경제인이니까 우리 국민들 잘 살게 해줄 거다 생각했는데 이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상당히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더 심화되는 네. 사회적 양극화 이런 현상 때문에 아마 정두원 의원이 지적한 것인데요. 이 문제는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내가 차기 정권 만드는데 일을 담당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었어요.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회고록에서도 자원외교라든가 4대강 문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아마 정권이 교체됐다 그러면은 청문회가 들어갈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아자찬만은 늘어났다는 정치권 일각의 비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핵심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치권에 상당히 회자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두원 전 의원이 낸 책의 제목이 최고의 정치, 최악의 정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난 2001년에 또 정두원 전 의원이 썼던 책 제목이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더라고요. 이거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자아 비판식으로 한 것 같은데요. 결국은 네. 자아 비판이 본인이 이 최악의 총리, 최고의 총리라는 것은 공무원을 한 20년 정도 하셨는데 네. 그때부터 본인 자신을 비판하면서 공무원 사회를 비판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책 최고의 정치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명박 정권을 이제 자아 비판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네. 물론 정치인들이 서로 비판을 하겠지만 네. 운명 공동체로서 본인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공직을 20년 동안 했는데 네. 이때 당시에 뭐 총리를 옥상옥 형식적 지위라고 비판을 하고 네. 사실 사실 우리는 대통령 중심되고 제왕적 대통령제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도 공무원 관료 출신들을 상당히 중요해서 통치에 상당히 앞장 세웠고 그래서 이제 함자 알랍이라는 이제 정치 철학자가 있는데 학자가 이분이 얘기한 것이 과대 성장 국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력이 강하다 보면 공무원을 이용해서 하고 공무원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국가 공무원들이 장악하게 되면 나중에 대통령이 바뀌어도 영이 쓰지 않는 네. 우리가 사실은 그런 지위가 지금 공무원들이 상당히 권력이 비대해도 있지만 또 이분들이 국가에 대해서 기여하는 것도 상당히 크다. 네네. 그래서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정두원 의원은 YS 때 이회창,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이렇게 두 분은 존재감이 있고 나머지 총리들은 별로 한 일이 없는 허수아비 총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는데 네. 물론 비판하는 것은 좋죠. 그러나
그것을 앞으로 대안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책임 있는 정치인은 내세워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원 전 의원이 책에서 밝힌 이러한 내용들이 또 앞으로 또 이 정치권에서 어떤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지 한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